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북한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잡은 후 기쁨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악명 높은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기쁨조로 선발되는 과정이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치욕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기쁨조 선별 과정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가 기쁨조 선별 과정에서 어떤 끔찍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네요.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철강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동네 배급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분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북한 기준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정도였어요. 평양에 사는 특권층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살았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물론 대부분은 수령님에 관한 책이나 혁명 역사에 관한 책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죠. 특히 학교에서는 노래와 춤을 잘해서 항상 행사에 참여했어요. 저에게 소연이는 미래가 밝다고 하셨죠. 교실 한편에는 항상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우리는 매일 아침 인사를 올렸어요. 집에서는 전기가 자주 끊겼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영화를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건 비밀이라고 속삭이셨어요.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그때 싹 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학생동맹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사상교육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활동이었죠. 때로는 친구들의 사상불순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해야 했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게 북한에서 인정받는 방법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그 시스템에 순응해 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았어요. 성적도 좋았고 조직 생활에도 적극적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언젠가는 대학에 가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물론 북한에서 대학에 간다는 것은 출신 성분과 당성이 중요했지만 저희 가족은 그럭저럭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우리 동네 친구 미영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미영이네는 저희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녀의 쾌활한 성격이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들었죠. 함께 강가에 앉아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영이의 오빠는 평양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 귀가할 때면 평양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 이야기들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업이 이어지던 날이었어요. 교실 창문으로는 북한 특유의 뿌연 먼지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친구들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교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당 간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깃에는 당 간부임을 알리는 빨간 배지가 번뜩였고 순간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에 큰 경사가 있습니다. 중앙당 간부 동지들께서 여러분 중 일부를 위대한 수령 김정은 장군님을 모실 영광스러운 오가 자리에 선발하러 오셨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오가라니요. 북한의 모든 여성이 한 번쯤 꿈꿔봤을 자리, 위대한 지도자님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알려진 그곳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당 간부들은 우리를 한 명씩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키와 체격, 이목구비는 물론 자세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말이죠. 떨리는 순간 한 간부의 차가운 시선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과 몸매를 훑더니 옆으로 지나갔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이윽고 교장 선생님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영광스러운 지도자님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학생은 바로 박소연과 김미영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너무나 들떠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라니.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저희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을 결코 잊지 마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사회주의 여군이 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셨어요. 머릿속이 핑핑 돌았지만 저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미영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미영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작은 칼로 긁고 있었어요. 새빨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미영이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못 가겠어.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아까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 있었잖아. 우린 기회를 얻은 인재들이라고. 넌 몰라? 거긴 지옥이야. 우리 같은 애들이 버티기엔 너무 끔찍한 곳이라고. 저는 미영이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지옥이 된다는 건지 분명 오해일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우선 넋이 나간 미영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자 기회야.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자.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난 얼굴로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제가 김정은 동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당에서 절 선택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어머니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선아, 넌 이제 우리 집안의 큰 자랑이 될 거야. 정말 대단하구나. 부모님은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좋아하셨어요. 그 기쁨에 저도 모르게 행복한 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미영이의 그 모습과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 생각을 뒤로하고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선발 후 며칠 뒤 저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셨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잘 다녀오렴. 자랑스러운 내 딸. 어머니는 한참을 끌어안고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건강 조심하고 말 잘 듣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렴. 기차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과 가족들을 바라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을 모시는 영광된 자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거예요.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돌아올게요. 하지만 기차에서 만난 미영이는 온통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제 마음을 짓눌렀지만 저는 그저 괜한 걱정일 거야 라고 무시했어요. 도착한 곳은 남산병원이었습니다. 시험인 줄 알았는데 왜 병원에 온 건지 의아했지만 의문을 품을 틈도 없이 통솔자의 지시에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간 병원의 어두컴컴한 복도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저희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진행했어요. 주사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움찔움찔 몸이 떨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신체 검사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군인들이 저희를 한 줄로 세워놓더니 남자 의사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모두 당황했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표정한 남자 의사가 불쑥 말했어요. 다들 바지를 벗도록.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남자 의사 앞에서 민감한 부위를 드러내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밖에는 무서운 군인들이 있었고 이 남자 의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두려움에 바지를 벗었어요. 미영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윽박질렀어요. 빨리 벗지 못해. 안 벗으면 내가 직접 벗겨버릴 거야. 결국 화가 난 의사가 미영이에게 다가가 단숨에 바지를 벗겨버렸고 미영이는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달아올랐지만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내 저희는 다음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처녀 검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들어선 방은 아까보다 더 음침한 분위기였고 무서운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의사가 외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자랑 자본 적 있나?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올랐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이런 질문을 받으니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의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눕게 하고는 무표정하게 제 몸을 이리저리 뒤적거렸고 손가락으로 아랫배를 꾹꾹 누르고 다리 사이를 쓱쓱 훑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지만 꾹 참았어요. 차가운 금속 기구가 몸속으로 파고들 때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고 의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것도 못 참으면서 김정은 동지를 모실 수 있겠어. 참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영원 같았던 검사가 끝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남자 심사위원이 기다리고 있는 큰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남은 옷도 다 벗고 들어가. 그 말에 머리가 띵하고 울렸어요. 낯선 남자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알몸으로 서야 한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옷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심사위원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고 군침을 삼키며 제 몸을 샅샅이 뜯어보듯 살폈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굴리면서 흠집이라도 있나 꼼꼼하게 확인했죠. 갑자기 한 명이 성큼 다가왔고 제 가슴을 만지려 손을 뻗었어요. 정신이 아찔했고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비죽 솟았지만 어금니를 꽉 물고 꾹 참았어요. 옆에서는 여자 아이들의 흐느낌과 훌쩍임이 들려왔지만 전 오로지 김정은 지도자님을 위한 과정이라고 자신을 위안했어요. 이 정도면 합격이야. 몸매도 탄탄하고 피부도 고우니 지도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래. 처녀 맞는 것 같고 훈련만 잘 시키면 쓸만해질 거야. 그들은 마치 가축을 평가하듯 저를 품평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음흉한 욕망이 가득했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나긴 검사가 끝나고 휘청거리며 복도로 나왔을 때 후들거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옷을 입었어요.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었고 여기저기서 몇몇 여자 아이들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몇몇 아이들이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중에는 미영이도 있었죠. 걸음을 재촉해 미영이에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황급히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미영이의 다리에는 붕대 자국이 선명했고 그제야 그녀가 왜 자해를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가지마, 미영아. 저도 모르게 작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슬픈 눈으로 다른 몇몇 친구들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갔고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순간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남은 저와 친구들은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공포에 질린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이동했고 마지막 최종 선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이번에는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관문까지 온 모두를 축하한다. 최종 선발을 위해 모두 옷을 벗도록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번에는 심지어 다른 군인들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창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희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옷을 다 벗었고 뒤에서 우릴 감시하던 군인들이 수근거리며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이, 저 여자의 가슴 좀 봐. 저 정도면 수령님도 흡족해 하시겠어. 젊은 것들은 다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한데 저 친구는 살이 오른 게 꽤나 먹음직스럽네. 뽑힌 이유가 다 있다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를 물건 보듯 대하는 저 음탕하고 더러운 시선과 말들. 분노로 치가 떨리고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검사실 앞에서 군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우릴 희롱했습니다. 처녀 검사 확실히 하더라고. 수령님께 바치는 선물인데 흠결 있어선 안 되니까. 에이, 저 정도 미인이라면 처녀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의사였으면 좋겠네. 한번 만져볼 수 있게 말이야. 떨어지면 나중에 나한테 시집이나 와. 보기 좋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가요? 저희는 지도자님을 위해 충성하기 위한 인재들인데 이토록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당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바치는 선물이라니요. 대체 무슨 말인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간신히 모든 검사를 마치고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영희의 말이 떠올랐어요. 영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걸까? 이제 마지막 관문도 통과했으니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축 늘어진 어깨를 이끌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지만 두려움이 솟구쳤어요. 대체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이 모든 악몽 같은 시간들을 어떤 말로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달려오셨어요. 소연아, 시험은 어떻게 됐니? 무사히 마쳤니? 갑자기 목이 꽉 막혔고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요.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얘야,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검사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죄송해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그대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단지 긴장하고 피곤한 거라 생각하시고 따뜻한 음식과 약을 챙겨주셨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저는 자문했어요. 내가 정말 김정은 장군님을 위해 선택된 건가? 그런데 왜 이런 굴욕적인 검사를 받아야 했지? 그런 의문들이 가득할 때 한밤중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일어나 보니 미영이었어요. 그녀는 온몸이 멍투성이에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열자마자 미영이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섰어요. 소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미영이는 겨우 힘을 짜내 중얼거렸고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얼른 부모님을 깨웠고 우리는 미영이를 안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모든 걸 눈치채신 부모님이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어. 이 미친년아, 가문의 수치를 안긴 게 너냐? 죽어도 싸다. 이 배은망덕한 쓰레기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쇠파이프로 때리고 나를 방에 가둬버렸어. 미영이의 등에는 쇠파이프에 맞은 흔적이 선명했고 얼굴에는 주먹 자국이, 목에는 조른 자국까지 있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창문을 열고 탈출해 여기까지 온 거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집안의 처음이 아니야. 우리 언니도 5년 전에 선발됐었거든.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지.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언니가 돌아왔을 때 그건 우리 언니가 아니었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눈빛은 죽어있었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자해를 하고 결국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미영이는 흐느끼며 계속했습니다. 언니는 죽기 전에 내게만 털어놨어. 미영아, 우리는 권력자들의 성놀이개일 뿐이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구타당하고 가족들도 고통받아. 김정은 장군님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들, 외국 손님들까지 우리 몸으로 접대해야 한다고.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우리 오빠가 평양에서 군 복무 중인데 가끔 보내는 비밀 편지에서 기쁨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선택된 여자들은 평양 외곽의 특별시설에 갇혀서 조선 예술영화 촬영소라는 위장기관에서 생활한다고 해. 거기서 특별 무용 교육이란 명목으로 성적 테크닉을 배우고 엄격한 규율 속에 감시받는데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처음부터 접대용으로 가고 외모가 뛰어난 여자들은 김정은 장군님의 개인 후궁으로 들어가. 하지만 장군님의 관심이 식으면 그 다음에는 외국 손님이나 고위 간부들의 접대 도구로 전락해. 마치 선물처럼 건네지는 거야.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토록 숭배하던 김정은 장군님이, 제가 충성을 다짐했던 그 북한 정권이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한다니. 절대 도망치지 못해. 도망치려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즉시 처형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가족들도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아. 도망친 후 잡힌 언니는 고문당하다가 처형됐고 그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로. 미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목이 잠겨 아무 위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얼굴로 미영이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최근에는 더 어린 여자애들까지 뽑아간대. 14살, 15살 애들도. 그들은 김정은 장군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고위 간부들에게 분배돼. 전 남편의 취향에 맞게 새로운 아내를 골라주는 간부도 있대. 상상이나 할 수 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님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일인데 그 길이 어찌 그럴 수가. 더듬거리며 제가 반박해보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공허하게 들렸어요. 미영이 오빠의 말이라면 절대 빗말일 리 없을 테니까요. 미영이는 혼란스럽고 무너진 눈동자로 절 응시했어요. 소연아, 정신 차려. 우린 그저 지도자님과 간부들의 놀이개가 될 뿐이야. 당에서는 우릴 그렇게 여기고 있어. 아니, 그냥 쓰고 버릴 물건처럼 보고 있는 거라고. 아찔한 현기증이 엄습해왔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숨이 막혀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장군님 옆에 있던 여자들 중 일부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해. 이유는 간단해. 보고 들은 게 많아지면 위험해지니까.
그럼 금정사업소라는 방직 공장으로 보내서 평생 그곳에서 노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없애버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죠. 순수한 마음으로 받들던 당과 김정은 장군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 가족과 미영이는 둘러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바로 탈북에 대한 이야기였죠. 생각할수록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내린 결정이야.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나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 부모님도 침통한 얼굴로 동의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 얘들아, 우린 떠나야 해. 북한에 더는 우리 가족이 설 자리는 없단다. 힘들고 막막하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가보자꾸나. 하지만 탈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탈북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요.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탈북을 생각해왔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공장에서 몰래 물품을 빼돌려 장마당에서 팔아 돈을 모아왔단다. 많지는 않지만 내 사람이 국경을 넘기에는 충분할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준비해 오셨다니. 어머니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난 금반지를 몇 개 숨겨뒀단다. 중국에 도착하면 이걸로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둘씩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소중한 사진들과 필요한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브로커를 찾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셨어요. 통행증을 위조하고 탈북 경로를 확인하고 중국 쪽 연락책을 알아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셨죠.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매일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았어요.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고 동네 보이부원의 눈빛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렸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이불 속에서 떨곤 했어요. 3주 후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국경을 넘는 계획을 세웠고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를 격려하셨죠. 내일 밤이면 우리는 자유를 향해 떠날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손을 놓지 말자. 함께라면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우리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살면서 가장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옳은 결정이란다. 우리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날 밤 김정은 장군님의 초상화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렸어요. 온 생애를 바쳐 숭배했던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어요. 탈북을 결심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을 떠나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고향,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자리에 남아 영혼 없는 성노예로 살아가는 운명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작은 소리로 맹세했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내가 겪은 일,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고향의 냄새, 익숙한 물건들, 살아온 삶의 흔적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지만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아버지의 신호에 따라 우리는 숨죽여 집을 빠져나왔어요. 주변의 감시 초소를 피해 골목길을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마을 외곽에는 브로커가 준비한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럭 뒤편에는 이미 5명의 다른 탈북민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트럭에 올라탔고 곧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천막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고향 마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트럭은 오랜 시간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어요.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트럭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한 번은 군인들이 트럭을 세우고 검문을 시작했는데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뒤편까지 오면 모두 끝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운전석에 있던 브로커가 군인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위기를 넘겼지만 그 몇 분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새벽녘, 트럭은 국경 근처의 숲속에 멈췄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짐을 챙기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했거든요. 우리는 얇은 겉옷만 입고 있었고 11월의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미영이와 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온기를 나누려 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는 군인들의 순찰이 잦아. 절대 소리 내지 말고 내 뒤만 따라와.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산길을 오르며 여러 번 넘어지고 다쳤어요. 제 손과 무릎은 긁혀 피가 났고 가시에 찔린 상처가 따갑게 욱신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천식이 있으셔서 숨을 헐떡이셨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견디셨어요. 산길을 몇 시간 더 오르자 아래로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강 위로 뿌옇게 깔려 있었어요.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었습니다. 브로커는 강가로 내려가기 전에 주변을 살폈어요. 순찰하는 군인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브로커의 신호에 따라 우리는 강가로 달려갔어요. 문제는 우리 중 아무도 수영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작은 고무보트를 꺼냈지만 그것은 이미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공기가 새고 있었어요. 이거 말고는 준비한 게 없어. 어서 타.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무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5명이 타기에는 너무 작았고 이내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브로커는 해안가에 남아 망을 보기로 했고 아버지가 노를 저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11월에 두만강은 거의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물살도 제법 빨랐습니다. 고무보트는 끊임없이 물을 새고 있었고 우리는 손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계속 차올랐고 보트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고무보트가 완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뛰어. 이제 헤엄쳐야 해. 저는 미친 듯이 강물에 뛰어들었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은 추위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제 몸을 감싸자 팔다리가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머리는 맑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돌아보니 어머니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둘 다 수영을 잘 못해 물살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한 팔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나 두고 가. 너라도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찢었지만 저는 악에 받쳐 어머니를 붙잡고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물살은 거셌고 온몸이 얼어 힘이 빠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추위에 뇌가 마비되는 듯했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지만 중국 땅이 보이자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미영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아버지도 간신히 기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히 젖은 채 떨고 있었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말려야 해, 빨리. 우리는 중국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기다리기로 한 브로커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덫인가? 함정인가? 의심과 공포가 몰려왔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떨며 기다렸을 때 비로소 차 한 대가 접근했어요. 중국인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차에 태웠고 급히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북한 국경 순찰대가 이상한 기밀을 알아챈 것 같아요. 지금 이 근처를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붙잡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더 끔찍한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차는 몇 시간을 달려 외진 농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는 이른 상황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북한 탈북자를 잡으면 북송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숨어 지내야 했거든요. 이후의 일주일은 중국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여러 농가와 은신처를 돌아다녔습니다.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숨어 지냈어요. 항상 경찰이나 북한 공작원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경찰 검문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12시간 동안 트럭 짐칸에 숨어 있었는데 산소가 부족해 질식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중국의 선양에 도착한 후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들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여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신매매범들이 탈북녀들을 중국 시골 남자들에게 팔아넘기거나 성매매 업소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머물던 은신처에서 만난 한 탈북 여성은 같이 탈북했던 언니가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갔다고 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저희 방 문을 꼭꼭 잠그고 교대로 잠을 자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선양에서 4일을 지낸 후 우리는 기차를 타고 쿤밍으로 향했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악지대를 넘어가야 했거든요. 기차에서 내린 후 우리는 미리 연락해둔 라오스 국경 근처의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라오스예요. 하지만 국경 경비가 삼엄해서 밤에 몰래 넘어가야 합니다. 그 산은 험했고 길도 제대로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나뭇가지와 돌에 계속 걸려 넘어졌고 온몸이 긁히고 멍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어요. 천식이 심해져서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머니. 저기 넘으면 라오스예요. 그러나 산을 오르는 동안 어머니는 결국 쓰러지셨어요. 호흡이 가빠지더니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교대로 어머니를 업고 산을 올랐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붙잡힐 테니까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라오스 마을에 불빛이 보였어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산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어요. 국경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웅크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순찰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꼼짝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어요. 의료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기다린 후에야 순찰대가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라오스 국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를 맞아줄 다른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차에 태우고 라오스의 한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간신히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라오스에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경찰에 발각되면 중국으로 보내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며칠 동안 은신처에 머물다가 태국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을 때도 위험은 계속되었어요. 메콩강을 작은 배로 건너야 했는데 강에는 악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입국자를 색출하는 태국 당국의 단속도 심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 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의도적으로 태국 경찰에 자수했어요. 태국은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 입국자로 체포되어 이민 가무소에 수감되었지만 적어도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은 없었습니다. 태국 이민 가무소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악몽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음식은 부족했으며 위생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가무소에서 열병을 앓았고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렸어요. 의료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뎠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한국행 티켓의 마지막 관문이었으니까요. 3개월의 가무소 생활 끝에 마침내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를 얻게 된 거야. 태국 방콕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을 때도 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우리가 정말 살아남은 걸까? 그렇게 우리는 2주간의 목숨을 건 여정 끝에 태국에 도착했고 3개월의 가무소 생활 후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공포와 고통, 그리고 상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자유의 냄새구나. 그 맑고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서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몸을 던졌어요. 자유의 땅, 대한민국의 흙을 두 손으로 만지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북한에서 억눌렸던 20해의 삶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정말 살았어. 자유를 얻었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뻗으며 흐느꼈고 아버지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떨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안도감, 기쁨, 슬픔, 그리움,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는 한동안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국정원 관계자분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을 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영합니다라는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것이 이토록 감동적인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앞으로의 새 삶을 시작하는데 정부가 도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폭풍 속에서 마침내 등대를 발견한 배처럼 안정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불법 망명자가 아니었고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합법적인 국민이었어요. 국정원에서는 며칠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경험 등을 상세히 물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조사관들의 친절함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고통받은 순간들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어요. 조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기관이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의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개인 침대와 따뜻한 이불,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 북한이나 중국, 태국에서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하나원에서의 12주 생활은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한의 사회 제도, 경제 시스템, 역사, 문화 등을 배웠고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과 대중교통 이용법도 익혔어요. 처음 컴퓨터를 만졌을 때의 당혹감, 자판을 두드리며 느꼈던 신기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의 대화였어요. 각자의 탈북 이야기와 북한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하나원에서 저는 북한과 남한의 역사적 차이를 배웠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이자 가난한 나라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실제 남한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었고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에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하나원에서는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솔직히 알려주었어요.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극심한 경쟁사회, 빈부격차 등 우리가 마주할 현실적인 어려움을 미리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교육은 나중에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원 졸업식 날, 저는 남한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 열쇠를 받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쇠 조각이 아니라 새 삶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이곳이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나오는 깨끗한 수돗물, 버튼 하나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난방, 전기가 끊기지 않는 밝은 조명,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편안함이었어요. 집 주변을 탐험하는 것은 또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스문의 시간 열린 편의점, 다양한 음식을 파는 식당들, 화려한 간판과 디스플레이의 가게들, 모든 것이 신기했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슈퍼마켓에서 처음 보는 과일과 식품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버지의 중얼거림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후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회 적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남한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영어가 섞인 표현, 낯선 은어들. 처음에는 대화를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한 번은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뒤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어요.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남한의 교육과정은 너무 달랐고 특히 영어와 컴퓨터는 다른 학생들보다 한참 뒤처졌어요. 밤새 공부해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북한에서 왔어요라고 말하면 갑자기 달라지는 시선, 불필요한 동정이나 거리감.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북한에서도 핸드폰 써요? 굶주린 사람 많이 봤어요?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꿋꿋이 남한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어머니는 식당 보조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정부 지원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미영이는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따뜻한 환대는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주었어요. 그들은 제 서툰 말투를 놀리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가 컴퓨터를 배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탈북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영이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북한에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더욱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돌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건물관리소장으로 승진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계세요. 탈북 10년 차가 된 지금, 저는 이제 남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낯선 억양은 거의 사라졌고, 대중문화와 트렌드도 자연스럽게 즐기며 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인생 최초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여권을 손에 쥐고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 제가 누리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책을 읽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결정을 제가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죠. 그리고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알게 되었지만, 제가 선발될 뻔했던 그곳을 여기서는 기쁨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불리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부당한 사실은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에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한에서의 10년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다른 탈북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